할렐루야. 네. 오늘 강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제목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무거운 제목이긴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시국에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유언비어가 되겠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가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것이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을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하며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가 그런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분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한 내동으로 따라야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법정에서도 다수를 따라서 여론이 이러니, 대세가 이러니 나의 양심을 어기면서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 약자, 소수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들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힘센 자나 약한 자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정치가 합성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정확한 표현은 자유주의를 민주적인 정치에 의해서,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자유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정치, 민주정, 자유주의를 민주정치에서 자유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는 그 이즘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상이라는 의미가 됐고, 민주정치는 클래시라는 말이 있어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왕정 체제가 됐든지 귀족 정치가 됐든지 민주정이 됐든지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정치, 민주정치를 말하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민주정치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구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 자유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자유가 다 보장이 돼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세의 자유, 이동의 자유, 우리의 신체의 자유, 그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잘 보존하고 지켜주는 나라들은 자유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이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또 뭐가 있냐? 바로 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도 억압이 돼요. 국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복지를 해서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고 할 때에 그때는 우리의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헌법에다 보장해 준 것을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헌법의 영세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 기본권이라고 그러고, 이 재산권을, 개인의 재산권,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가 시장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민주적인 방법에 서 잘 구현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민주적인 방법은 대표적으로 민주 정치는 다수결과 그리고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평등, 비밀,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 다수결을 이 네 가지 우리가 선거의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다수결이 이제 보장이 되죠. 그리고 법치주의는 3권이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정치를 해 나가는 이 평등 정치, 법치주의, 다수결과 법치주의를 둘로 우리가 양날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이 돼 법치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수결인데 다수결을 내가 다수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작은 나라일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1,000만 명 넘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치, 대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회죠, 대표적으로 의회, 국회. 그 우리가 뽑은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는 대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헌법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치주의는 우리가 국민들이 법을 잘 따르도록 준법 정신을 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글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창조의 직접적 원인인 창의성과 혁신이 발현되려면 각자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며 윈윈의 룰을 제시하고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줄 때라야 가능하다. 혁신의 결과는 언제나 시장의 고객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므로 끊임없이 보다 더 혁신적인 활동이 촉진되게 되고 국부가 증가하게 된다.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나라들이 많은 부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국민들의 창의성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창의성이 혁신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금액도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고객들로부터 평가받음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활동이 연구하고 혁신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부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좋은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사상의 위대함, 부에 대한 시각차이. 우리가 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가 1990년대 초반에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 사유재산 제도를 아주 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 제도는 착취를 통해서 부르주아가 부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그것을 다 국가가 빼앗아서 국가가 사유재산 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국가가 갖도록 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사회주의 제도이죠.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익이 공익이다. 자본주의 출발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고 작동된다. 이기심은 비능률, 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국부 증진의 원동력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출발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기심이 비능률과 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국부 증진의 원동력이다.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15년 전에 도덕 감정론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경제학자 이전에 윤리학자이거든요.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에 도덕은 시민사회의 질서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의 이기심은 도덕을 바탕으로 해나가는 거죠. 남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한테 제대로 내가 식량과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국보의 증진의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이기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맞는가를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1911년이요. 1911년과 100년 지나서 2010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는 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표이죠. 여기서 이제 1911년에 요건 달러 국민 소득을 GDP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1999년에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0년에 100년 후에 국민 GDP를 표현하고 있어요. 100년 전의 나라들에 보니까 요 밑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멕시코, 말레이시아, 뭐 베네수엘라, 뭐 러시아, 스리랑카, 콜롬비아 이런 쭉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이 평균 한 1,000달러 정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달러 이 정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맨 제일 못 살았네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한 400불 정도 됩니다. 400불. 1999년 환율에서 400불. 가장 못 살았던 나라의 하나죠. 또 그다음 100년 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런 나라죠. 이건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장 잘 살던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니까. 그럼 100년 후에 어떻게 됐냐? 여기 있는 나라들은 100년이 지나고 나서 국민 소득이 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전 세계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코리아를 비롯해서 타이완, 일본 그런 나라들 쪽 보니까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2010년에 2만 불이 넘었어요. 아주 수직 상승을 했죠.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그 전에는 못 샀던 하위권에 있던 나라들이 이만큼 하위권에 있던 2,000불 이하의 하위권에 있던 나라들이 100년에 지나게 쭉 상승을 했어요. 또 여기 있는 선진국 나라는 마찬가지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으로 배열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우리나라가 비록 이쪽에 있던 나라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같이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 있는 나라로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의 근면한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와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북구 유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IMF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 되면 파란색이 대한민국이고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일본을 앞지른다고라는 IMF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국민소득 GDP, PPP라고 얘기를 하죠. PPP, 1인당 구매력. 이 GDP는 환율과 그 나라의 물가를 다 반영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1달러 갖고 그 나라에서 얼마를 살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는 1달러 갖고 살 게 없어요. 어떤 나라는 1달러 갖고 살 게 많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돈 갖고도 이스라엘 가면 살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달러 갖고 얼마나 많은 물건 살 수 있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국민 소득으로 봐서는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가 됐어요. 아직 2021년에 안 됐는데 올해 3월 달에
OECD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이 4만 1,000달러가 됐고 일본이 4만 885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앞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4만 2,136달러 더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2021년에 이루어질 일들을 2017년에 4년을 앞당겨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이 100개가 넘는 나라들의 신생 독립국이 생겼습니다. 많은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자유민주 체제로 많이 전환이 됐죠. 민족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 체제를 많이 채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 회원국이 50개국에서 16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100여 개국 되는 나라들이 서구 사회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체제를 자기네 나라들이 다 도입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1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나라들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개 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개 나라가 누구냐? 스웨덴,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을 했지만 얼마 먹고서 다 무너졌어요. 얼마 먹고서 다 무너졌어요. 무엇에서 무너졌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다 멸망이 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5개 나라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스웨덴은 중립국으로 하는 바람에 유지가 됐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이 보호해서 유지가 됐지만, 나머지 나라는 특징이 뭐냐? 세 나라가 비슷해요. 권위주의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가 건국되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주의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체제를 수호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10개국이 있습니다. CIS 국가라 그러죠. 그 나라들도 처음에 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개인 독재 국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다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이제 사진은 해방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2차 세계 나라가 전 세계 식민지국가는 어수선한 상태고, 그런 나라 가운데 각 제국주의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후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치를 했냐 보면, 루즈벨트가 한 1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루즈벨트가 곧 사망하게 됐죠. 아데나우어가 15년 정도 통치했고,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통치했고, 또 콜 수장이 17년 통치하였고, 히틀러도 죽을 때까지, 또 무솔리니 죽을 때까지, 독재자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년, 20년 가까이 통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통치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년 통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주변의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산주의 한 번 더 주변의 나라 보면 어떤 공산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이 공산주의 체제들을 보면 다 30년 가까이, 평균 30년 가까이 통치를 했네요. 이게 범합니다. 김일성이 가장 죽을 때까지 했으면 가장 오래 했고, 대부분 다 죽을 때까지 한 거죠.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또 대한민국, 싱가포르, 필리핀, 이 나라의 통치들이 통치 기간을 보면 장기석이 27년, 이승만이 12년, 리카뉴가 31년, 박정희 18년, 마르코스가 21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장기석 씨는 죽고 나서 10년 후에 자기 아들이
또 1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 부자가 37년간 통치하였고 리카누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이 지금 총리가 리카누 아들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던 16년 플러스 하면 47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싱가포르를 통치하고 있어요. 권위주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제는 이제 단임제 이제 대통령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 이 나라들 가운데서 필리핀과 해서 이 나라들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어떤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거의 4년마다 단임제이다시피 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1945년부터 20년간 대통령이 7번이 바뀝니다. 7번. 그러니까 나라가 4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4년도 안 됐고 또 물러나고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FM대로 4년제 임기는 4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의 그런 독재가 먹혀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아시아 나라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만과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이런 권위주의 통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해도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의 보호하에서 그가 미성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적용해서 보호해 주면 국가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주 연약해요. 외부의 적에서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꼭 유리 그릇 같다 자유민주주의자가.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국민한테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뭐 의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고위직가 되는 사람한테 다 개방이 다 돼. 모든 게 투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적이 틈타기 좋다는 겁니다. 적이 위장해서 들어가기 아주 편한 제도가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의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용성. 한번 자기가 잘못하고 사법 처리를 받으면 더 이상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가를 반역하고 또 우리나라 또 국가보안법을 또 위반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거든요. 인생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채용을 당하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법정만 되면 법만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7년이 됐든지 그것만 하면 똑같은 모든 국민과 똑같이 다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전향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우리나라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침투하기 좋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이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는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 모든 걸 다 억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시장 경제를 국가가 간섭하고 해 나간다면 국가가 어떤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간섭해 나가면 이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또 민주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수결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어떤 삼권 분리를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 나간다든지 또 대의 정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수를 확보하는 정치를 해 나간다면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는 많은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 체제는 어느 어린 소녀와 같다. 소녀와 같은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다. 가장 약한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도환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제가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째서 내부의 적에게 허약할까?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내부의 반체제 세력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 체제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때문에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성장할수록 암세포도 함께 키우는 자기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할수록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다 보니까 반체제 세력의 자유도 덩달아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법은 반체제 세력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성장할수록 허약해진다.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속에 든 암세포가 인간이 성장할수록 더 빨리 자라서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속의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항암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 지수가 높을수록 도리어 악한 자들이 대한 반체제 세력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동 교수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체제의 실체와 그들의 전략 전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에 경향신문에서 창간 70주년 기념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출판이 57인이 뽑았습니다. 25권을 뽑았는데 1위가 해방 전후 사회 인식, 2위가 전환시대의 논리, 3위가 태백산맥, 그리고 조세희 씨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태일 평전. 이 5권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게 점수가 높죠. 사실 이 5권 책이 대한민국을 작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스토리는 어떤 거냐? 이게 보면 이 책 내용에서 자유민주 체제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어떤 작은 잘못, 부족한 것을 가장 학대하면서 이것을 현실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자본주의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체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념을 주입을 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서서히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혁명론을 일으키도록 하는 책이 이 5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5권 책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나라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특별히 교과서를 통해서 봅시다. 한번.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정부의 수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년 9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는 것은 건국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 정부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를 축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또 3.1운동에 대한 교과서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하면 우리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1운동 하는데 유관순이란 말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왜 유관순이란 말이 빠졌냐 보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이 되는 기독교 배경의 유관순 열사의 업적은 노동계급 투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 투쟁의 관점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부르주아 집안이기 때문에 유관순을 뺐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하고 레닌의 혁명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했습니다.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닌은 언제 다른 나라에 식민지를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유교를 육타는 혈전을 결의했다. 또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무력투쟁 운동으로 발전했다. 또 폭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노동자의 무력투쟁임을 강조하는 교과서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폭력, 투쟁, 민중, 혁명,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역사 교과서에서 반복되는 단어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의 서술이 강조가 됐냐면 무장투쟁론을 교과서에 8쪽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을 무장투쟁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청호가 주장했던 실력 양성론은 2쪽에 불과해요. 3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대해서는 단 몇 줄에 아주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어떤 3가지 독립 투쟁 방법론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습니까? 맨 아래 외교 독립론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이거는 가장 축소해서 의미를 축소하고 폭력, 투쟁, 민중 혁명을 강조하는 교과서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대한민국 발전. 우리나라의 수출 강국으로서 많이 우리가 산업화된 그런 공장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떠오를 텐데 교과서는 뭐가 나옵니까? 민중 항쟁, 이런 것이 또 전태일시, 그런 것을 미화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갖다 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를 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전세의 변화, 부모 형제들에게 총불을 대지 말라,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다 폭력, 투쟁, 민중 혁명을 강조하는 내용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북한 교과서입니다. 북한 교과서를 저술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 북한에 있는 자료인데,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 역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해 발전하고 전진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급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죠. 고등학교 역사 교수 목적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시기적 고찰을 통하여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민중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는 전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북한 교과서의 교수 목적과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똑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3년 전에 촛불시위에 나온 한 여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이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섬찟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을 세워내자.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앞장서서 헬조선을 갈아엎자. 무시한 이런 표현의 말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현수막을 깃발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2018년에 2020년 교과서 지필 기준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고지된 내용들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북한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다 삭제가 되었고, 북한의 유교 남침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도 삭제가 되었고,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정부라는 그런 내용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나라로 갔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정원장이었던 남대준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전 무너져 나라 망하는 걸 봤다. 베트남 심리전에 무너져 나라 망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분단국가에서 심리전은 국가 방위의 핵심 사안이다. 또 월남이 패망한 원인도 0.5%의 반체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국민을 이간질을 시킴으로 인해서 월남이 공산화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체제 세력들이 가장 잘하는 그들의 전술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용어 혼란 전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의미의 가치를, 단어를 그들의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한테 유리하게 해나가는 대중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용어 심리 전술인 용어 혼란 전술을 가장 많이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폭력 혁명에 우호적이거나 부정적 의식을 희석화시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또 파시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의 단기간에서 그 기관의 하나가 선전선동부입니다. 권력 1위가 조직 지도부가 1위가 될 수가 있고 선동부가 1위가 될 수가 있고 서로 그 두 기관의 가장 최고의 권력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김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 혼란 전술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진보란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 용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뜻인데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진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레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용어로 비판하고 동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순화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선전선동에 유리하고 혁명이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표현을 순화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적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란 단어는 칼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에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진보적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사회에서 노예사회,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노동자 독재 후에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나가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지 이렇게 역사 발전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보의 반대말은 반동인 것입니다. 반동. 이 반동을 대한민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보수라고 써버려요. 아니면 수고란 단어를 써갖고. 이게 공산주의가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혼란 전술 단어가 진보란 단어인 것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단어가 진보란 단어예요. 진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진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보의 특징이 뭐냐? 시장 경제를 중시에 여기고 개인의 자유를 또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진보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진보의 특징은 인권 문제에 아주 예민해요. 개인의 존엄성을 첨부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특히 북한의 인권법, 각종 인권법에 대해서 진짜 진보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물불을 안 가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 인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진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를 반대합니다. 극자, 구구 등의 독재 국가들을 반대하고 있어요. 북한 사회주의, 파시즘, 이슬람 등의 종교 독재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거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또 이런 나라들로 친한 사람들이 진보 인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또 단어, 이 진보란 단어 말고 민주란 단어가 있습니다. 민주란 단어도 사실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 북한 나라 이름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통합진보당입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서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의 말처럼 용어 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부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식 공산화하는 것을 민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자주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이 또 자주민주통일, 자민통, 줄여서 자민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말합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들은 자유민주통일이라는 말로 대한민국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좋은
뜻의 대한민국에서 좋은 의미의 단어를 진보란 단어, 또 민주란 단어, 또 민족이란 단어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세력화에 두는 그런 전술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는 자유의 날개로 난다. 생물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 리영이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리영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리영이 어떤 정치학자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좌익과 우익이 양날개로 해서 날아야 된다. 그런가 다시 말하면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같이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의 머리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에서 좌익과 우익은 방향이 틀려요.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항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겨레가 만든 표입니다. 한겨레 20일 월간지죠. 2010년에 우리나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 약 70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또 젠더까지도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까지 포함돼 갖고 70여 가지 항목을 개인이 다 써서 이것을 통계화시킨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2010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 이런 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이 다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우파, 이거는 좌파, 이거는 권위주의, 이거는 자유주의.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일상 안에 있습니다. 우파면서 권위주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이나 법의 전통이라든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이 다 왼쪽, 그것도 아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 거의 남미에 가까운 방향으로 사회주의 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좌우날개 공존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2010년에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내가 좀 급진적으로 하냐, 완만하게 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여기서의 좌파 우파는 똑같아요. 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왼쪽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어떤 우파적인 여기 서구에 있는 나라와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국회의원 되기가 어려워요. 국민의 의식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 쪽이라는 사람들이 좌측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2008년도에 진보는 19%, 보수는 42%가 됐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2012년은 확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대역전을 하게 되고 이런 슬픈 일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연약한 체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극우도 그리고 극자도 다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것을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보다도 그 나라의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총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소총 건물입니다. 헌법소총. 헌법의 가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이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게 독일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총의 마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써 있습니다. 수호하자. 그래서 내부의 적들을, 나라를, 체제를 흔들고 하는 적들을 방첩하는, 간첩을 잡는 그런 기관이 헌법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헌법소총의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총의 청장은 좌파당 의원들에 대해 비밀 정보기관적 감시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조심해라고 경고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2010년에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아까 좌파 의원 감시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체제 변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자유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절대 손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 헌법 소총을 통해서 그들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정보기관이 16개 정보기관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16개. 그 민간에 대한 정보기관은 이 DNI, 국가정보기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방부가 군사정보에 대해서 총괄하고, 그래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아까 국정원과 군대의 기무사.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강화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국정원 개정안 법안이 통과됐죠, 오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기관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독일은 국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반국가 활동을 방어하는 8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건국시에 헌법소총을 설립하면서 통신도청, 감청, 가짜 신분증, 또 뭐 등등등 이런 철저하게 그들을, 이런 의심되는 사람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그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1964년에는 반국가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사회단체 규제법을 통해서 705개의 반국가 단체를 해산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해산했죠. 또 72년대는 3인당, 좌파당이라고 하는 3인당이 급진주의자 훈령을 발휘해서 이렇게 반국가 인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취업을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정재계에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파기활동 방지법을 통해서 일본의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에. 그러나 그들이 이런 법에 의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또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뭐냐? 반국가 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 정당과 단체만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지만 거기 활동하는 많은 당원들은 더 마음껏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이 많은 위태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방공법도 폐지가 되었고 사회안전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제7조를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계의 지령을 받은 자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행하기 전 이를 위한 일체의 선동 활동을 보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동을 이 핵심 투쟁 수단으로 삼는 공산 세력에 대해 금지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 형법 제86조와 오스트리아 형법 제102조 등 외국의 입법예도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간첩 잡는 가장 유일한 것이 7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 그것이 어떤 정보가 돼서 그걸 갖고 3년 5년 동안 철저히 자명하면서 수사를 했고 간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면 간첩을 잡을 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신호에 해당하면 독재자로 감별할 수 있다.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과 행동으로 헌법을 위반할 뜻을 드러내거나 선거 불복 등을 언급한 적은 있는가. 두 번째, 정치 경쟁자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 폭력을 칭찬 또는 비난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있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해내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또 북한, 러시아, 이 나라에 대해서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이 네 나라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 대한민국이십니다. 단 한 나라한테만 공격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왔죠. 이런 환경 하에서 단지 북한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충곤 박사님은 그러시죠. 적은 바로 이웃 나라가 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나라를 친구로 삼고, 적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좀 더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 정보기관을 더 강화하고 내배적들을 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배적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을 갖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인권과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건국 기념식의 연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주신 이 자유를,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하는 우리 국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기도 제목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한국교회가 성도가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악한 자의 헛된 말에 미혹되어 속지 않게 하소서.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자가 국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와 안보관과 국가관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45년 기독 민주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한경재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 민주당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자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국가관을 심어주고 역사관을 올바로 심어졌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 미정자들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갖고 하나님 MC와 하나님 이 가인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힘을 깨닫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체제를 수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물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복의 정확을 위해서 하나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자체가 잘 수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난 5천년 동안 항상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 잘 수원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일본과도 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 악한 자들의 하나님 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하는 뿐 아니라 그 자유민주 세작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우리가 통일해서 북한을 자유 통일하면서 하나님 우리 통일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대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는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 체제로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